민호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독방 안 벽시계가 새벽 4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창문 없는 좁은 독방에는 딱딱한 침대와 변기, 손바닥만 한 거울이 전부였어요.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생기 없는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아침 식사는 드시겠습니까? 교도관 정훈이 작은 창을 통해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했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에 특별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훈의 눈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3년간 매일 마주한 교도관이었기에 그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정훈은 민호가 무죄라고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독방의 침묵 속에서 민호의 기억은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민호는 대형 제약회사 메디파마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화학을 전공하고 제약 연구 분야에서 7년간 일해온 그는 회사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민호는 화학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시절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그는 집 뒤편 작은 창고에 실험실을 만들고 화학 실험을 하곤 했었죠. 이건 정말 아름다운 반응이야. 그의 눈에는 항상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대학에서는 화학과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학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죠. 메디파마에 입사한 후에도 민호의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약품 개발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회사의 주력 신약 뉴라페인의 임상 실험 데이터를 우연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얼음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건 조작된 데이터잖아. 민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신약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서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즉시 자신의 상관인 최상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호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내부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최상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고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상무는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양심적인 간부였어요. 그는 민호와 함께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회사는 뉴라페인 출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회사 임직원들과 투자자들로 가득했고 샴페인이 넘쳐 흘렀죠. 민호는 행사 중에 최상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상무님, 못 보셨어요? 동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화장실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연회장을 빠져나온 민호는 복도 끝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상무님, 바닥에 최상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급히 그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는 즉시 호텔 보안 요원에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모두 민호를 향했어요. 강민호 씨, 당신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호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상무님을?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 연구팀 보고회에서 윤 부사장과 크게 다툰 사실, 현장에서 당황했던 모습,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상무님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민호의 절박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체포되었고 그 후로 한 번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어요. 재판은 철저히 불공정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피해자와의 불화가 알려지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살인범은 메디파마의 부사장 윤태석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력 신약 뉴라페인의 부작용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최상무를 제거한 것이었어요. 윤태석은 자신의 권력과 회사 내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민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수많은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고 오늘이 그 집행일이었어요. 민호의 기억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독방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어요. 시계는 이제 5시를 가리켰습니다. 집행까지 5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민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학창시절, 첫 직장, 그리고 하루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 하루는 5살 된 진돗개로 민호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개를 좋아했던 민호는 대학원 졸업 후 보호소에서 하루를 데려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다른 개들은 모두 짖고 있었지만 하루만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이 개와 함께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자 민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따뜻한 몸으로 깨어나고 퇴근 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주말에는 한강으로 소풍을 가곤 했던 기억들. 그 행복했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체포 후 하루는 민호의 전 여자친구 유진에게 맡겨졌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유진은 민호를 위해 하루를 돌봐주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와서 원망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다만 하루만큼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충성스러운 눈빛을 보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도관 정훈의 목소리에 민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강아지 하루를 보고 싶습니다.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동안 하루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민호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소원마저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민호는 교도관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초침 소리에 맞춰 불안하게 뛰고 있었어요. 새벽 전화벨 소리에 유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전화기 화면에 서울구치소라는 발신 번호가 떴고 그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민호 오빠의 사형 집행일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며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서유진 씨 되십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연락드립니다. 차가운 공식적인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침대에 바로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강민호 수감자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반려견 하루를 만나고 싶다 하는데 가능한 빨리 반려견을 데리고 교도소로 와 주실 수 있으신지요? 9시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 유진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민호 오빠의 마지막 소원이 하루를 보는 것이라니.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3년 전 헤어졌지만 아직도 그를 위해 하루를 돌보고 있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유진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손끝이 차갑게 느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지막 소원이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거실로 향하며 유진은 하루를 찾았어요. 평소 하루가 자는 방석이 비어 있었고 집안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아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루야, 어디 있어? 유진의 목소리가 텅 빈 아파트에 울렸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침대 밑까지 구석구석 확인했지만 하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슴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확인하니 신발장 옆에 하루의 목줄이 놓여 있었고 문은 작은 틈으로 열려 있었어요. 이런. 유진은 어젯밤 산책 후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호 오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니. 유진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유진은 밖으로 나섰어요. 아파트 주변을 돌며 하루를 부르고 찾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경찰인 오빠 준영에게 연락했어요. 준영은 민호 오빠의 사건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하루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곤 했죠. 오빠, 하루가 사라졌어요. 오늘 민호 오빠가 마지막 소원으로 하루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진정해, 유진아. 내가 지금 갈게. 그동안 주변을 더 찾아봐. 준영의 단단한 목소리에 유진은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30분 후 준영은 경찰 제복을 입고 도착했어요. 유진은 어젯밤 11시쯤 마지막으로 산책시켰고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으며 하루가 보이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루가 평소에 어디로 산책했었지? 준영이 물었어요. 유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뒤 솔밭 공원으로요. 민호 오빠는 늘 퇴근길에 매일 그쪽으로 걸어와서 하루와 만나곤 했어요. 준영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그럼 거기로 가보자. 하루가 그곳을 특별하게 여길 수도 있어. 유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공원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 공원은 고요했고 안개가 살짝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만이 고요함을 깨고 있었어요. 준영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눠서 찾자. 넌 공원 남쪽을, 나는 북쪽을 살펴볼게. 20분 후에 여기서 만나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9시까지 구치소에 도착해야 했고 지금은 이미 6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루야, 어디 있니? 하루야. 유진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 오빠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 일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유진은 민호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호는 항상 따뜻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화학을 전공하던 그는 항상 세상의 작은 변화에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죠. 처음 하루를 데려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유진아, 보호소에서 날 선택한 녀석이야. 다른 개들은 다 짖고 있는데 이 녀석만 조용히 날 쳐다보더라고. 뭔가 특별한 녀석인 것 같아. 민호의 눈에는 반짝이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유진도 하루를 처음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어요.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눈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관계가 깨진 것은 하루 때문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면서 서로 멀어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체포되었고 유진은 유학을 포기하고 하루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민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유진의 생각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짖는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어요. 순간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야?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유진은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공원을 돌아다녔습니다. 20분이 지나고 준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공원 북쪽 벤치 아래에서 하루를 발견했어. 유진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공원 북쪽 구석 키 큰 소나무들 사이에 놓인 벤치 아래에서 하루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유진이 달려가자 하루가 반갑게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어요. 유진은 하루를 꼭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었어? 정말 걱정했잖아. 하루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는데 그 순간 하루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목 주변을 앞발로 긋더니 결국은 목줄을 물고서는 유진의 손으로 가져다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왜 그래? 하루야?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이 다가와 하루의 목줄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 목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준영의 말에 유진도
목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죽 목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계속해서 목줄을 가리키는 것을 보니 분명 무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문득 민호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있지는 않아. 특별한 조건에서만 보이는 진실이 있어. 민호는 화학자로서 종종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는 반응성, 잉크와 같은 특수 물질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빠, 혹시 민호 오빠가 이 목줄에 뭔가를 남겼을까요? 민호 오빠는 화학자였으니 특수 조건에서만 반응하는 물질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준영은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민호는 형광 물질이나 열에 반응하는 화학물질 연구를 했잖아. 유진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하루의 목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준영은 주머니에서 열쇠고리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자외선 기능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걸로 한번 비춰보자. 준영이 목줄에 자외선을 비추자 놀랍게도 목줄에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과 준영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어요. UV 반응성 잉크를 사용했군. 준영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유진의 눈은 커다랗게 떠진 채 목줄에 나타난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윤태석이 진범, 신약, 뉴라페인, 부작용 데이터 조작, 최상무 발견하고 보고하려다 살해됨. CCTV 증거는 회사 서버 백업 D112,203 비밀번호 H4를03. 유진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민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3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빠, 이건 말을 잇지 못하고 유진은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내 차로 가자. 서버에 접속해봐야 해. 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를 데리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시계는 이미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며 유진은 하루를 꼭 안았습니다. 하루의 목에서 발견된 메시지가 정말 민호를 구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만으로도 유진의 심장은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하루야. 내가 정말 대단해. 유진은 하루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루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 주인을 향한 깊은 충성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한 준영과 유진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하루도 함께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준영은 트렁크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리 확인해봐야 해. 준영의 손가락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노트북이 켜지고 인터넷에 연결되자 그는 메디파마 회사 서버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아이디가 D102,233이고 비밀번호는 H4를03. 준영이 정보를 입력하자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서버 접속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CCTV 폴더가 있어. 준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폴더를 클릭해 열었고 그 안에는 여러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있었어요. 준영은 사건이 일어난 날짜의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호텔 로비, 밈사, 호텔바, 엠사, 호텔 복도, 인사점, 여기 있다. 호텔 화장실 입구. 밈사. 준영이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호텔 복도 끝 화장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태석이 화를 내며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뒤를 최상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둘은 격렬하게 다투는 것처럼 보였어요. 최상무가 손가락으로 윤태석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것 봐, 두 사람이 다투고 있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윤태석이 최상무의 팔을 잡아 끌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10분 후 윤태석이 혼자 당황한 표정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의 셔츠, 소매에 무언가 묻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게 피야. 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잠시 후 민호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놀란 표정으로 뛰쳐나오는 모습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빠가 말했던 그대로야. 민호 오빠는 정말 무죄였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민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준영은 재빨리 영상을 저장하고 다른 폴더들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데이터 폴더도 있어. 확인해보자. 준영이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뉴라페인 원본 데이터, ZX와 뉴라페인 수정 데이터, ZX 2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준영은 두 파일을 나란히 열어 비교해보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데이터야. 원본 데이터에는 신약 뉴라페인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 데이터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모두 삭제되거나 경미한 사례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었어요. 이메일 폴더도 있어. 준영이 또 다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윤태석과 다른 임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신 연구팀 전체 발신, 윤태석 제목, 뉴라페인, 임상 데이터 수정 지시. 연구팀 여러분, 이번 뉴라페인 임상 실험 데이터 중 부작용 관련 내용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출시 일정은 변경 없이 진행하되 데이터는 적절히 조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이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은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알립니다. 윤태석 부사장, 유진과 준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윤태석이 회사 전체의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돼. 준영이 깨달음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상무가 이 조작을 발견하고 보고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윤태석이 그를 살해한 거고. 유진은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평온한 표정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체포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백업해 하루의 목줄에 메시지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민호 오빠는 정말 대단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학자로서의 그의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이 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UV 반응성 잉크를 사용해 하루의 목줄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였어요. 지금 모든 증거를 내 이메일로 보내고 경찰서 동료들에게도 보낼게. 그리고 이 증거를 바로 검찰에도 전달해야 해. 준영은 서둘러 파일들을 이메일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구치소로 가야 해. 유진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접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을 벗어나 구치소가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달렸어요. 증거가 있으니 집행은 분명 중지될 거야. 걱정 마. 준영이 유진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과연 이 증거들이 제 시간에 검토되고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차 안에서 유진은 하루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따뜻한 체온이 유진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어요. 하루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평온해 보였고 그 모습에 유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하루가 갑자기 집을 나와 공원에 있었을까? 유진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준영은 운전하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 주인이 계속 오지 않으니 매일 만나던 장소로 간 것이 아닐까.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특별하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를 가진 것 같았어요. 마치 민호의 위기를 감지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관심을 목줄로
이끌기 위해 행동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는 정말 특별한 개야. 유진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그 말에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준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 중인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좋아,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끄는 준영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방금 경찰청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 내가 보낸 증거를 검찰에서 검토 중이래. 임 검사가 직접 나섰대. 유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임 검사는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유명한 검사였어요. 그가 나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시계는 이미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행은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구치소까지는 거리가 꽤 남아 있었어요.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유진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올렸어요.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진짜 살인범이 윤태석이었다니. 어떻게 그런 짓을.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단지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윤태석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사람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지. 준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는 경찰로 일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그를 분노케 한 사건은 없었어요. 특히 피해자가 그가 존경하는 민호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차는 서울의 북쪽 외곽을 지나 구치소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유진은 하루를 안고 묵묵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준영이 말했어요. 저 멀리 구치소의 높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유진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민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차가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은 신분증을 꺼내들고 경비원에게 다가갔어요. 서준영 경감입니다. 강민호 수감자 관련 긴급 증거가 있어 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장님께서 회의 중이시지만 바로 면담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유진과 준영 그리고 하루는 경비원을 따라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소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소장실 문이 열리고 임 소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준영 경감이군요. 무슨 일인가요? 임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준영은 즉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강민호 수감자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CCTV 영상, 데이터 조작 증거, 그리고 윤태석의 지시 이메일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검토 중입니다. 준영은 노트북을 열어 임 소장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임 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영상이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증거군요. 임 소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그는 즉시 내선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해 주세요. 강민호 수감자의 사형 집행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 소장은 전화를 끊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반려견을 만나기로 되어 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면회를 진행하시죠. 저는 법무부와 계속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임 소장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민호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하루도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준영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임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유진, 준영, 그리고 하루는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특별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하루는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차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유진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의 본능은 그들 모두를 이 자리로 이끌었고 이제 민호를 구할 희망이 생겼어요. 면회실로 가는 길에 유진은 기도했습니다. 부디 시간이 늦지 않기를, 부디 민호를 구할 수 있기를. 특별 면회실 문이 열리고 유진의 눈에 민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민호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수감 생활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마른 얼굴에 유진의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민호는 수갑을 찬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하루가 유진의 품에서 벗어나 달려나갔어요. 하루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도관 특별 허락이 있었는지 하루가 유리창 사이 작은 공간을 통해 달려와 민호에게 안겼어요. 민호는 수갑 때문에 자유롭게 안아줄 수 없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야, 보고 싶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하루는 기쁨에 가득 찬 소리로 짖으며 민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모습에 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하루를 데려와줘서. 유진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하루가 녹줄에 남긴 메시지를 찾았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지금 검찰과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중지를 검토 중이에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유진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하루가 사라졌던 일, 공원에서 하루를 발견한 일, 그리고 목줄에 UV 반응성 잉크로 쓰인 메시지를 발견한 과정까지. 민호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서버에 접속했구나. 그럼 모든 증거를. 민호의 말이 흥분으로 끊겼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빠.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CCTV 영상, 데이터, 조작 증거, 윤태석의 이메일까지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3년간의 부당한 구금, 죽음의 그림자 아래 보낸 시간들. 모든 고통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정말 대단해요, 오빠. 목줄을 계속 긋더니 저희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민호는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루야, 넌 정말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하루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으로 하루의 귀 뒤를 살짝 긁어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들 사이에 있는 장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불안함이 다시 그를 덮쳤어요. 결정이 아직 안 난 건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도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지시의 딸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절박하게 교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소장님께서 집행 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교도관은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확인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임 소장과 준영, 그리고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멈추세요.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임 소장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교도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임 소장을 쳐다보았어요. 화학적 증거와
서버 데이터가 검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재심을 명령하셨습니다. 임 소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공기처럼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괜찮으세요? 임 소장이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쳐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강민호 씨의 수갑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특별 면회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임 소장이 교도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민호의 수갑을 풀어주었어요. 자유로워진 손목을 보며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수갑이 풀리자 비로소 민호는 자유롭게 하루를 안을 수 있었어요. 하루의 몸을 꽉 껴안으며 민호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그의 얼굴을 계속 핫았어요. 유진이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하루 덕분이에요. 특별 면회실로 이동한 후 준영과 검찰 관계자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의 목줄에 숨겨진 메시지와 서버 데이터로 윤태석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즉각적인 재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검찰 관계자인 김 검사가 물었습니다. UV 반응성 잉크로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까지.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화학자였으니까요. 체포되기 전에 알았습니다. 윤 부사장이 신약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상무가 이를 발견하고 보고하려다 살해당했다는 것을. 증거를 남겨야 했지만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UV 반응성 잉크를 이용해 하루의 목줄에 메시지를 남기고 백업 서버에 증거를 저장해 둔 거죠. 그의 말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으로 증거를 보존한 민호의 지혜에 존경심이 일었어요. 하지만 왜 3년 동안이나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김 검사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그조차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체포 당시 하루는 잠시 친구에게 맡겨져 있었고 나중에 유진이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접촉이 제한되어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가 갑자기 집을 나와 공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계속 목줄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애정이 담겼어요. 하루는 항상 영리했어요. 아마도 내가 계속 오지 않으니 본능적으로 우리가 늘 함께했던 공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줄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루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고 모두가 이 놀라운 개의 지혜와 충성심에 감탄했습니다. 시간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하루 덕분에 민호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호가 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김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일단 강민호 씨는 구치소에 머물되 일반 수감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재심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예정이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무죄 선고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유. 그가 3년 동안 꿈꿔왔던 단어였어요. 윤태석은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김 검사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지금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조만간 체포될 것입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임 소장이 답했어요. 일단 오늘 하루는 특별 면회를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에는 하루만 데리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정식 면회 절차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는 민호와 하루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임 소장과 김 검사가 나간 후 민호와 유진, 준영 그리고 하루만이 특별 면회실에 남았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꿈만 같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현실입니다, 형.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루는 그런 민호의 무릎 위에 앉아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가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민호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항상 오빠를 기다렸어요. 매일 창문 밖을 바라보며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가 얼마나 주인을 그리워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미안해, 하루야. 오래 기다리게 해서. 하루는 마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듯 민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뜻없이 서로를 기다리고 믿는 것. 하루는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잠시 경찰서에 들러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석 체포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호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은 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았어요.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시간 보내세요. 준영이 나가고 민호와 유진, 하루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3년 만에 둘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만 고맙다고 하세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하루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기적은 없었을 거야. 유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3년 전 그들이 헤어졌을 때 그녀는 민호에게 다시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앞에 두고 보니 그 다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어요. 저도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유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앉은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시 이들을 하나로 모았다는 듯한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바깥에서는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한강 공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루를 데리고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이 소소한 행복은 3년 동안 그가 꿈꿔왔던 것이었죠. 하루야, 저기 보이지? 이제 우리 매일 여기 와서 산책할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앞서 달렸다가 돌아오길 반복했어요. 마치 자신도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 전 재심 공판이 열렸을 때 민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온몸에 감돌았지만 이번엔 구속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재심이 결정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유진의 집에서 하루와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처음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하루가 민호를 알아보고 기쁨에 펄쩍 뛰어오르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었죠. 민호의 사건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직전에 구출된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본원은 강민호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안도의 한숨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변호인과 악수를 나누고 방청석을 바라보았죠. 유진과 준영 그리고 법정 밖에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루가 유진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달려가 하루를 안았습니다. 하루는 반가움에 찬 소리로 민호를 반겼고 그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민호는 매일 아침 하루와 함께 한강을 산책하는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호는 하루와 함께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어제 윤태석의 선고가 내려졌대. 민호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유진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민호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징역 10년이래요. 살인죄와 증거 조작, 그리고 데이터 조작까지 모두 인정됐대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태석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행이네. 이제 정의가 실현된 거야. 유진은 민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를 3년이나 감옥에 있게 한 사람인데.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아. 그저 지금 이 순간 하루와 함께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루가 그들 곁으로 달려와 앉았습니다. 민호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게다가 나에겐 하루가 있잖아. 내 목숨을 구해준 진정한 영웅. 유진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도 하루를 쓰다듬었어요. 하루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그날 아침 집을 나와 공원에 있던 것도 목줄을 계속 가리키던 것도 모두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신기해요. 민호는 하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놀랍지만 때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하루는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겠지만 때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잠시 후 준영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영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과 민호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어요. 메디파마 사건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윤태석 외에도 여러 임원들이 데이터 조작과 관련하여 기소되었고 약물 안전성 문제도 전면 재조사 중이에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라던 결과,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제약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국회에서 강민호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준영을 바라보았어요. 강민호법이라고? 준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제약회사의 데이터 조작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오빠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됐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것 참 다행이네. 민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루가 민호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선은 휴식이 필요해.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 후에는 의약품 안전성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야. 유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지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빠라면 분명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유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3년 전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지만 지금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그들 사이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주역이라는 듯한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하루, 너 때문이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민호가 하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는 그 말에 대답하듯 짧게 짖었어요. 유진과 준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특별한 개예요. 준영이 감탄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어. 보호소에서 다른 개들은 모두 짖고 있었지만 하루만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세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하루는 민호의 발 밑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강물에 비치는 햇살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유진이 문득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려고 해. 하루 같은 특별한 개들이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야. 유진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민호의 마음씨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3년간의 감옥 생활에도 그의 선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곧 시작되거든요. 민호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은 하루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떠났어요. 민호와 유진, 그리고 하루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진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유진은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뭐예요?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하루를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듯 했어요. 그리고 유진이 기다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돌았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민호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깨달았지.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너와 하루였다는 걸.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어요. 저도 오빠를 많이 생각했어요. 하루를 돌보면서 매일 오빠를 떠올렸거든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하루는 마치 그들의 대화를 이해한 듯 갑자기 일어나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루도 찬성하는 것 같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함께 웃었어요. 하루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어주려고 했나 봐요. 민호는 하루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루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지혜로웠어요. 하루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루는 마치 대답하듯 민호의 얼굴을 핥았어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햇살 아래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봄바람이 새 생명 주위를 감싸한 듯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는 유진의 손을 잡고 하루를 안은 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야. 민호가 말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셋이 함께요. 하루는 그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모든 역경을 뚫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민호를 죽음에서 구해냈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순수한 사랑에 민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소위 이성적인 인간들이 그를 의심하고 단죄했을 때 단순한 본능으로 산다고 여겨지는 한 말이 걔가 진실을 지켜낸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그것이 바로 하루의 충성심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새 생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강변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루가 밝혀낸 진실 덕분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의 날들.